안녕하세요. 원산지 관리사 과목 강의를 맡고 있는 윤의선 권사입니다. 오늘 시간은 원산지 관리사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하시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원산지 관리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설명해 드리고 접근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원산지 관리사라고 하는 시험은 원산지 관리사라고 하는 시험은 1년에 3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1년에 3회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시행 시기는 3회를 시행하고 있는데 시행 시기는 4월에 한 번 있었고 그리고 8월에 그리고 11월에 총 3회에 걸쳐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시험 과목은 총 4가지 과목이 있는데요. FT 협정 및 법령, 품목 분류, 원산지 결정 기준, 수출입 통관. 총 4가지 시험, 4가지 과목을 출제되는 문제는 25문항씩. 동일하죠. 토탈 100문항을 풀어야 돼요. 시간은 120분 주어집니다. 총 100문제를 120분 동안에 풀어서 문제를 풀으셔야 되고 합격의 기준은 뭐냐? 일단 평균 모든 시험과 같이 평균 60 이상이어야 돼요. 그리고 꽈락 없이 꽈락 40점이 있는 과목이 있으면 평균 60점이 넘어가도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꽈락 40점. 자, 이렇게 시험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게 아마 모든 분들이 이제 그렇게 접근하시겠지만 관세사 시험을 준비했거나 관세사 시험을 최근에 봤거나 라고 하신 분들은 이제 수석을 노릴 수도 있으신데 대부분 기업에 계신 분들은 이제 기업에 계신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이 품목 분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접근하실 때 품목 분류는 꽈락을 면하고 품목 분류는 꽈락을 면하고 FTA 협정 및 법령, 원산지 기준, 수출입 통관에서 고득점을 해서 그러니까 토탈 200점 이상을 맞아서 240점, 총점 240점 이상을 넘어서 평균 60을 넘어가자 라고 하는 전략을 세우고 계십니다. 자, 이런 전략을 세우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FTA 협정 및 법령은 좀 명쾌합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항목들만 제대로 잘 읽어보고 그리고 저희가 정리해드리는 내용만 숙지하고 계셔서 시험장에 들어가시고 외웠던 내용을 그대로 답지에 풀어내면 돼요. 최근 시험의 문제가 이제 수능형이라고 해서 단수 남기가 아닌 이제 사고형의 문제로 좀 나오곤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요 과목과 그리고 수출입 통관과 관련된 과목 그리고 원산지 결정 기준에 대한 항목은 그 범위가 좀 좁아서 사고형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 뭐 기업에 다니시면서 실무 현장에서 배웠던 지식과 또는 뭐 대학교를 다니면서 조금 배웠던 지식 또는 뭐 무역과 관련된 기타 특강이나 이런 거를 들으면서 들었던 지식들을 토대로 문제를 풀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일 어려워하는 항목이 품목분류라고 하는 항목인데요. 품목분류라고 하는 항목은 관세율표, 즉 관세법 별표에 있는 관세율표라고 하는 항목을 알아야지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관세율표라고 하는 거는 HS 코드에 대한 부분인데요. 요 HS 코드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원산지 결정 기준이든 뭐 수출입 통관이든 뭐 FTA 협정 및 법령이든 요 세 가지 과목들을 이런 세 가지 업무 분야를 다루는 기초다 보니까 일단 적용되는 분야는 넓고 그리고 외워야 할 항목도 상당히 많습니다. 물품의 품목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HS 코드를 알아야지만 문제를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이 HS 코드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좀 살펴보면은 HS 코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수출입 통관 무역을 위해서 전 세계가 동일한 물품을 취급을 하는데 동일한 물품을 취급하는데 물품을 부르는 명칭이 다릅니다. 자, 물품을 취급하는 명칭이 다 달라요. 한국에서는 이걸 전화기라 부릅니다. 미국에서는 셀폰이나 뭐 중국에서는 전화기를 뭐 중국말로 뭐라고 부를 것이고 일본에서는 일본말로 뭐라고 부르고 뭐 저기 남아공에 있는 나라에서 남미에서는 뭐라고 스페인어로 뭐라고 부를 것이고 이렇게 한 물품을 부르는 명칭이 다 달라요. 물품은 하나인데 명칭을 다 달리 부른다라고 하는 거는 무역 현장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물품에 대한 개념 정의도 어려워질 뿐더러 물품이 어떤 물품인지를 나타냈는지 알지를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물품에 대한 코드를 부여하기로 합니다. 어떤 코드로? 숫자로. 아라비아 숫자로 되어 있는 숫자로 표기된 물품의 정의를 내리는 거죠. 이걸 누가 하느냐? WTO 밑에 있는 WCO라고 하는 곳에서 합니다. WTO 산하의 WCO에서 숫자로 표기되어 있는 물품의 정의를 내립니다. 이게 HS 코드예요. 뭐 하모나이즈드 코딩 시스템의 약자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품목 분류를 알아야지만 관세 FTA 협정에서 이야기를 하는 양어 대상인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율 표가 관세법 법전에 차지하는 양이 법전 중에서 관세율 표가 차지하는 부분이 약 70%쯤 됩니다. 그 관세법 법전이 한 이 정도 두께가 되는데요. 관세법 법전에서 관세법 법령은 약 한 327조, 328조까지밖에 없어요. 그 뒤에 이제 327조가 이제 관세법 항목으로 조금 들어가 있는데 관세법은 토탈 1조부터 뭐 327조 이렇게까지 있는데 이 조문은 대략 해서 약 한 100페이지에서 하면 뭐 200페이지 정도 안 돼요. 근데 HS 코드 관세율 표는 토탈 뭐 한 200~300페이지, 한 500, 600페이지가 넘어갑니다. 500 내지 600페이지. 이걸 어떻게 분류하는지에 대한 로직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처음 접하시는 항목이 많다 보니까 시험 접근을 하실 때 많이 어려움을 겪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략을 짤 때 면과락과 그리고 총평균 법을 같이 쓴다. 총평균 60은 넘어야 되고 면과락 40도 하나는 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시험을 이렇게 접근하고 계시고 문제의 스타일은 어떨까요? 문제의 스타일은 문제의 스타일은 객관식입니다. 사지선다예요. 공무원 시험과 비슷하죠.
객관식 사지선다. 사지선다라고 하는 항목은 참 문제를 접근하기가 좀 쉽습니다. 우리가 기본 개념을 알고 있어도 맞는 거 틀린 거 하나만 딱 골라내면은 몇 개 정도 지워질 수가 있고, 정말 아리송한 거 한 2개 정도에서 나중에는 이제 정 안 되면 찍기까지 하는 수준까지 가는데, 오지선다와 사지선다의 내용이 참 달라요. 오지선다는 정말 더 많이 알아야 되지만, 사지선다는 기본 개념으로 몇 개를 걸러내고 그 다음에 이제 접근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객관식 사지선다라고 하는 항목을 선택을 하고 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시험을 접근을 할 때 우리가 어떤 항목들을 주안으로 보아야 되느냐? 자, 우리가 주안으로 보아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어떻게 과목 접근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항목이죠. FTA 협정 및 법령은 최근에 이제 FTA 협정 및 FTA 특례법에 대한 내용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FTA가 무엇인지는 알고 계시죠? 그래서 FTA 협정에 대한 사항들을 다루고 있고요. FTA 협정과 그 세부 협정, FTA 각 협정과 FTA 법, 그리고 FTA 특례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항들을 제대로 잘 알고 있는가? 라고 하는 항목을 위주로 출제가 되고, 최근에는 이제 문제 현상과 현상을 융합시켜서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품목 분류에 대한 사항들은 이제 되게 많이 출제되는 항목이, 우리 원산지 관리사의 활용 현장이 대개 산업 현장과 실무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게 있다 보니까 그 HS 체계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된다라고 하고 있는 기계류와, 그리고 기계류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계와 전기기기에 대한 항목을 좀 출제하고 있고요. 그리고 철강, 금속과 관련된 부분들도 출제를 하고 있고, 그리고 화학품과 관련된 부분도 출제를 하고 있고, 이 기계라고 할 때 이제 물품을 따져놓고 보면은 기계, 금속, 화학,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한 문제 정도씩은 1차 상품들, 동물이나 식물, 그리고 어류, 이거를 가지고 만든 식품들 까지 1차 상품과 1차 상품의 연관생 상품들까지를 출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물품의 범주라고 하는 건 HS 코드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HS 코드를 구분하는 관세율표의 통칙 규정도 한두 문제 정도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칙, 그리고 주규정. 자, 관세율 표는 이 표에다가, 이런 표에다가 물품을 매칭시키는 거예요. 딱, 어떤 기계는 어디. 자동차는 이쪽 기계. 전자제품은 이쪽 기계. 귀금속은 이쪽 기계. 이런 식으로 매칭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물품을 HS 코드에다가 집어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집어넣을 때 어떠한 용어가 걸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제일 많이 사용되는 거. 자동자료 처리 기계라 함은 무엇이냐. 컴퓨터를 자동자료 처리 기계의 일종으로 보는데, 그 자동자료 처리 기계라 함은 무엇인지, 또는 관세율표 전체를 아우르는 건조라고 하는 개념은 어떠한 개념인지, 건조한 멸치, 건조한 오징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조라고 하는 의미를 어디까지 부여하고 있는지, 또는 기타 다른 자동차는 안 나오죠. 그리고 모노리식 직접 회로라 함은 무엇인지,
뭐 이런 수준의 용어들을 정의를 해놓고 그 용어에 맞으면 여기다 집어넣고 맞지 않으면 빼라.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또는 뭐 금속이라 하면 비금속이라 하면 뭐 합금이라 하면 어떠한 내용인지를 다 정해놓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합금이나 뭐 이런 부분들의 개념과 관세율표 주규정에서 의미하는 관세율표에서 이야기하는 합금의 정의가 또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합금과 도금의 차이를 여기서 분할을 해서 집어넣어야 돼요. 왜냐? 이거는 세계 규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규칙을 아우르는 그 어떠한 룰링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너럴 룰이라고 하는데요. 제너럴 룰이 주 규정입니다. 주 규정. 그래서 주 규정이 대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오냐면은 뭐 부의 주 규정도 있고요. 류의 주 규정도 있고 그리고 호에도 주 규정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부의 주 규정과 류의 주 규정을 딱 알아야지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적용 범위는 뭐 호나 이 여기서 정해주는 용어는 호에도 정의되고 소호에도 들어가는데 이 주 규정을 알아야지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나올 때 상당히 어렵게 나와요. 이 어려운 거를 여러분들이 관리사를 하실 것도 아니고 원산지 관리사로서 기업 내에서 FTA와 관련된 원산지와 관련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지식을 알아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는 뭐 관세사의 수준은 아니더라도 객관식 문제를 풀 수 있는 수준까지는 아셔야 문제를 풀으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원산지 결정 기준은 그 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하는 데에 대해서 과연 이게 원산지 상품으로 판정할 수가 있느냐, 원산지 상품으로 판정할 수 없느냐를 알기 위해서 이 원산지 결정 기준의 그 범위 체계가 있어요. 그 범위 체계들을 알고 있는가를 시험 문제로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론 문제도 나오지만 사례 문제도 나와요. 이론도 나오고 사례도 나오고 심지어 계산 문제까지 나옵니다. 단순 계산으로 될 수도 있긴 한 부분입니다만 전자계산기를 그 우리 흔히 부르는 쌀집 계산기라고 하는 거 그런 계산기까지는 허용을 하고 있어요. 사용을. 어찌됐든 계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계산기 쓴다고 스마트폰 꺼내놓고 계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하고 있고요. 계산 문제도 나온다. 이론, 사례, 계산 문제까지 같이 나온다. 자, 그리고 수출입 통과는 뭐냐? 수출입 통과는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FTA 특례법에서도 관세법에서 FTA 특례법과 관세법이 상충한다라고 하면은 FTA 특례법을 우선 적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FTA 특례법에서 정하지 않고 있는 사항은 관세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입 통관과 관련된 기본 지식도 알아야지만 이 원산지 관리사 시험을 준비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항목들은 대개 절차와 규정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 절차, 규정 그리고 벌칙 부분 되게 이제 FTA와 관련된 부분들이 한정해서 나오긴 합니다만 이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알아야지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서 출제되는 부분은 FTA와 관련된 부분이 출제된다라고는 말씀 못 드려요. 왜냐? 통관에서 FTA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지만 이 원산지 관리사에서는 기본적인 수출입 통관 프로세스를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가 이 수출입 통관에 들어가 있는 이유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절차, 규정, 벌칙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시험 문제를 좀 까다롭게 내면은 뭐 확인 대상자나 뭐 위임 규정까지 시험에 나옵니다. 뭐 세관장이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데 뭐 관세청장이 확인한다라고 기술해놓고 틀린 걸 찾으라고 한다거나 또는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항목을 뭐 관세청장에게 신고한다라고 하는 항목들 이런 행정 절차들에 대한 부분들을 문제에 내면서 어설프게 알면은 문제를 못 푸는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항목들도 절차에 입각해서 절차와 규정에 입각한 일반론적인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럼 이 원산지 관리사라고 하는 항목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현재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은 이제 기본 이론 과정이에요. 기본 이론 과정이 완료가 되면은 문제풀이를 한번 합니다. 자, 우리가 시험을 볼 때 모의고사라고 하는 걸 봅니다. 모의고사를 왜 보죠? 이론만 열심히 알고 있으면 시험 볼 수 있나요? 아니죠. 기출문제를 보고 뭐 문제, 예상 문제들을 풀어봐야 아, 내가 지금 공부한 항목이 어떻게 시험에 출제가 되고 그리고 그렇게 출제된 문제는 나는 어떻게 볼 수가 있구나라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기본 이론을 마치게 되면은 문제풀이라고 하는 항목을 하시게 될 거예요. 문제풀이를 하면서 저희가 다시 문제를 풀면서 정리해드린 내용들, 그 정리된 내용을 시험장에 갈 때까지 다시 한번 까먹지 않고 그 실전 감각을 유지해서 문제를 풀어낼 때 여러분들의 합격이 좀 더 가까워진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원산지 관리사라고 하는 항목 시험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실용적인 시험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업에서 이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 원산지 관리사 자격증이 있으면 상당히 채용을 받거나 업무 담당자 지정받는 데 있어서 유리해요. 뭐 채용을 할 때 원산지 관리사 있으면 우대한다라고 하는 뭐 문구도 집어넣을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중소 중견기업에서는 원산지 관리 전문 인력을 따로 뽑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 인력한테 회사가 모든 책임을 지게 하진 않아요. 대부분 이제 회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리고 외부화 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 회사가 계약되어 있는 뭐 관세법인이나 또는 뭐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문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어찌됐든 원산지 관리사라고 하는 항목은 상당히 실용적이고 실용적인 시험 과목이다라고 하는 걸 아셔야 되고 이 시험을 합격함으로써 내가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이냐? FTA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국가공인을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이런 자격을 이제 가지고 취업을 하실 때 좀 더 가점 요소로 잡을 수가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있죠. 원산지 관리사는 시험을 보시면 유효기간이 있어요. 유효기간 3년입니다. 그럼 유효기간 3년 지나면 어떻게 해요? 자, 유효기간 3년이 지나면은 보수교육을 받게 돼 있어요. 현재 규정상. 보수교육을 받으면은 연장을 해줍니다. 그럼 보수교육은 어떻게 하느냐? 원산지 정보원에서 온라인 강의를 수행을 한다고 해요. 온라인 강의 원산지 정보원에서 온라인 강의를 수강을 하면은 보수교육을 받은 걸로 인정을 해서 유효기간을 연장해 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준비하시는 이 시험이 퍼머넌트한 자격증은 아니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 물론 이제 퍼머넌트한 자격증은 아니지만 그 보수교육이라고 하는 거가 온라인 강의로 대체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2017년 기준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일단 올해 따시면 2020년쯤에 이제 보수교육을 한번 받으셔서 연장을 하게 되는 사항을 가지고 갑니다. 자, 원산지 관리사라고 하는 시험 과목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여러분들이 각 시험을 준비하실 때 어떠한 항목을 주안점으로 두셔야 되는지 물론 전략을 제가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각 과목의 특징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원산지 관리사의 제도 사항에서 이 원산지 관리사라고 하는 게 영원한 자격증이 아니고 이제 보수교육을 받아서 연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알려드렸고 그리고 시험을 할 때에는 기본 이론도 듣고 그리고 기본 이론이 정리된 사항을 시험 문제로 풀어보는 문제풀이 시간도 같이 기획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 사항들 참고하셔서 원산지 관리사 시험에 준비하시는 분들이 조금 원산지 관리사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시험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아셔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시고 조금 더 효과적으로 시험에 그리고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산지 관리사 OT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